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비명 행사의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안산갑 경선에서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원에게 패배했습니다. 또 박지원, 정동영, 이른바 올드보이들은 지역구에 귀환했습니다. 네, 총선 20여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의 막말 경계력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나온 민주당 경선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친문 핵심이죠.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단들은 또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일단은 그 비명계 탈락이라는 큰 흐름이 지금 뭐 뒤바뀌지는 않았는데 어제 공천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전해철 의원이 탈락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전해철 의원이 일찌감치 이러한 사태를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에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영에서 있다가 갑자기 올라온 양문석 전 방통위 그 위원한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그 권리 당원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강하게 투쟁하고자 하는 욕구에 목말라 있는가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 스텝은 그동안의 임종석부터 기동민, 뭐 양기대, 전해철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수도권에 있는 소위 호남 출신들 의원들이 상당수 낙마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호남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또 대장동 변호인단들의 공천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뭐 처음에 야당이 대통령실에서 검사들이 몇십 명 대거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막 그냥 괴담처럼 선동했는데 실제 주진우, 이원모 빼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사 출신이 온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은 대장동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균택, 그다음에 그 양분함, 그리고 이제 그 서대문 갑에 무리하게 바깥치기 4등 행분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김동아, 그다음에 이번에 부천 을의 김기표, 그다음에 부천 병의 이근태, 이분이 김용 정지상 변호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5명이나 받았다는 거. 이거는 오히려 여당이 검사 내리꽂는 거는 진짜 괴담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 5명은 저는 이거는 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이제 그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거 없다고 자꾸 친명 비명 없다는데 제가 이제 이런만 불러볼게요. 그냥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해철 포함해서 전해철 그다음에 임종석, 홍영표, 박용진, 박광원 이런 분들이 다 행사한 거는 도저히 비명 말고 뭐로 설명합니까? 이게 저는 지금 친명 비명 없다 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게 보복 공천이 맞다 봐요. 이번에 이 대장동 변호인단 공천은 뭐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제가 비명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제 어떤 투쟁을 향한 이제 뭐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좀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일찌감치 이런 변호인단이 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갖고 예. 선거 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이 실제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단수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뭐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자를 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민주당의 검사 출신들이 많다든지 혹은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정진상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자기 지인들의 어떤 변호인단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예. 박균택, 양분함 변호사 광주예요. 이 두 분은 이제 그 고검장 출신들이에요. 고검장이면 이제 그 급으로 보면 이제 차관급으로 예우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 장차관은 10% 가산을 주는데
이분들에게 좀 20% 가산점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고금장이면 차관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부천의 서른 의원이나 이분들은 또 이제 그 하위 감점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점이나 그다음에 가점이 이 원칙이 없다면 이거는 시스템 공천을 보기 어렵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국회 복귀를 노리는 이른바 소위 올드보이들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정동영 이제 전 장관이 각각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눌렀는데 네. 이러한 중진 노장들의 승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중진 노장들의 승리라기보다는 지역 구민들이 현역들에 대한 불만감의 표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예. 오히려 젊은 현역들이 특히 호남 또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일찌감치 지역에 가서 물어봐도 지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다. 다시 말해서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민으로 하여금 소위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썩어도 준치다. 즉 존재감이 있는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저 지역에서 누가 떨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현역 누구를 이겼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 왔기 때문에 일찌감치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70%, 민주당을 달고 나와도 70%그 득표를 하는 벌써 1년 전에 당선이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역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정동영 의원은 뭐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치열하게 경선을 했죠. 어쨌든 예컨대 말해 천정배 의원은 도전했지만 너무 자기 스스로의 지지가 없어서 스스로 드롭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100세 시대에 있어서 70, 80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보는 것은 좀 과한 평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좀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출마 당시만 해도 좀 민주당의 세대 교체의 바람과 맞물려서 조금 이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생물학적 나이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그 옛날에 그 강태공이라고 보통 불리는 주나라 때 그 문왕 이분도 70 넘었어요. 출사해가지고 이제 그 큰 대업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정치판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분들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그다음에 뭐 떡잎이 져야지 새싹이 돋고 그다음에 그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정동영 이분이 새싹, 새순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새부대, 새술도 아니고 이분들이 장강의 뒷물결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분들은 정치판에서 이미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때가 묻었다 봐요. 이미 청산될 대상이라 봐요. 박지원 물론 지역의 지지받으니까 됐겠죠.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저는 정치 구단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정치판의 각종 음모라든지 옛날에 이런 게 꼼수 이런 데 저는 많이 연루됐다. 저는 이래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에게 그냥 컷오프로 시기하죠. 지역 경쟁력이 좀 있다 해서 무조건 이게 다 기회를 줍니까? 그럼 홍영표 부평에 이분은 왜 컷오프 시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두 분은 경선기회를 아예 주지 말고 컷오프 시기는 게 새로운 정치에 이게 바로 새수를 새부대에 담는 거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양당 모두 이제 공천이 이제 서서히 이제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한 발언인데요. 목발 경품 발언 논란입니다. 여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DMZ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주자라는 이제 발언을 과거에 했고요. 일단 여기와 관련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사과를 또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이게 논평할 정도도 이게 화가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제복 입은 우리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발목을 잃은 이런 분을 이게 조롱해도 유무성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 발언은 이게 국회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컷오프 안 되는 게 민주당의 시스템입니까?
우리 제복 입은 군인, 경찰, 소방관들 조롱해도 게 유분수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라 지키다가 발목을 이렇게 이런 분한테 이렇게 목발 뭐 경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건 정말 이거는 저는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역대급 이런 망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과라는 것도 피해자 중심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이게 용서하고 이래야 사과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 피해자들이 그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뭐 어디서 사과를 대충 해도 이게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이 발언만 했습니까? 뭐 이제 그 뭐 유튜브에서는 뭐 우리 국민을 벌레다 이런 데 비유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노원 병에 넣었을 때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럼 이게 노원 병의 병자하고 신과 같은 이 조롱도 이 무슨 욕설입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이 어떻게 컷오프가 안 되고 경선 기회를 받는지 지금 이제 윤리감찰대 한다니까 빨리 공천 취소 안 하면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천 취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일찌감치 이제 그 무슨 2015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2017년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발언을 한 건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벌써 과거 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쉽게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언도 발언이지만 진짜 사과했냐 당사자에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언론이 확인 결과 그런 사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더 힘들고 이제 민주당은 3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갔는데 이해찬 대표나 특히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빠른 윤리감찰단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녹색정의당에서 사실은 뭐 백래시 공천이다 했고 페미니즘에 반하는 아무리 뭐 대법에서 무죄라 하지만 사실은 민사에서는 그거 자체가 뭐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의 청년 말하자면 특구라고 했던 그 성치훈 씨가 결격 사유로 받았던 부분에 대한 형평사유도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이와 같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에 있어서 이 후유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페널티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박용진 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정봉주 의원의 공천 탈락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막말 논란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대전 서구갑에 이제 공천을 받은 조수연 예비 후보가 과거 일제강점기와 관련해서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5.18 폄훼 논란이 일었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졌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이 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인 때 한 얘기는 괜찮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어떤 갑자기 그 사인회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다 공인되는 순간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 정봉주 의원도 그때 당시는 사인이에요. 실제로 발언 당시에서는 자유로운 방송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봤을 때 확실하게 반성하는 것 같다, 진정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순천, 광주로 가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전국적으로 이번에 다 후보를 내겠다는 국민의힘이 호남 공천은 거의 뭐 후보는 내지만 뭐 한석도 안 얻어도 좋다는 그런 의지인지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전히 일제강점기 한일 관계 문제는 물론 민주당도 지나치게 그걸 말하자면 반일 감정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그것을 부풀리게 하듯이 일본의 근대화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5.18에 대해서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했다라는 것을 내부 신념으로는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후보들이 여전히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정봉주 발언하고 이게 조금 성격이 틀리다 봐요.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은 이제 그 우리 군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겨냥해서 모욕 조롱한 거고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만약에 저는 뭐 근거를 제시 못하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지만은 박사처럼 이래 주장했으면 제부터 그 공천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아니고 5.18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으니 이건 이제 한번 검증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국민 상식 아니냐. 요 뜻이에요. 검증. 따라서 이제 그 단정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 정봉주 의원하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조수연 이분은 이제 그 뭐 우리 서울대 이영훈 교수라든지 뉴라이트 상한 중에 이제 일제시대 근대화 발전론도 있고 여러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일부를 발췌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인식까지도 전부 이게 공천 배제 사유를 한다면 그럼 이게 역사도 우리 독재됩니다. 하나의 사관이 다 맞. 예를 들어 이게 5.16도 혁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쿠데타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로 보나 이게 공천주의됩니다. 5.16을 혁명이라 하면 우파에서 공천 주고 쿠데타라 하면 이게 뭐 좌파에서 공천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역사 인식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이런 데 다양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봉주의처럼 이거는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또는 천연한 발언이라든지 이건 구별해야 된다. 이 각 당 모두 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상대 당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또 비난하는 모습들을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늘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거 발언이나 이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5.18 발언이나 일제 발언은 사실 우리 헌법 전문의 정신 그런 것을 하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당의 이제 그 공천 과정이 뭐 지금 민주당은 뭐 그런 얘기를 할 뭐 상황도 못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최소한 어떤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일반적 신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또 헌법 정신, 그러니까 위헌적인가 또 역사적 해석도 뭐 해석 나름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 대한 여야의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그런 목발지대에 그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언급은 아닙니다. 말하기에 따라서는 무슨 스포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DMZ에 뭐 극기대회 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사실은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잣대예요. 보기에 따라서 공세를 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각 당이 공천을 줄 때는 일반적 범주에 벗어나는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감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 획일적으로 이제 어떤까지는 뭐 허용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걸 정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한 단어로 하면 이게 결국은 국민 눈높이라 봐요. 국민 눈높이에서 기준에서 이제 이거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나 아까 조수연 이분이 저는 공천 취소까지는 아니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뭐 호남이든 중도든 표로 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보수층이나 또 대구 경북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너무 심할 때는 이게 취소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허용 범위라면 이제 뭐 공천은 주되 또 이게 표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대표의 행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행보부터 좀 짚어볼 텐데 이틀 연속 좀 한강 벨트를 찾았어요. 이 동작을 지역을 찾으면서 류사명 전 총경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본인이 공천했다는 데는 책임감이 있는 거고 특히 이수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 사실은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사람에 대한 뭐 그건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도 모교가 동작구인데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자기 자존심을 좀 건 승부에 동작 구민들이 지지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역으로 보면 지금 한강벨트가 굉장히 말하자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세 좋게 한강벨트를 말문을 열었는데 생각만큼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막 압도적인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성동도 그렇게 뭐 국민의힘이 막 압도하거나 이기고 있는 데이터가 안 나고 오히려 동작만 좀 수세적이고 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데이터는 것은 뭐 예측이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좀 약한 고리를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동작을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았고요. 이제 앞으로 또 충북도 갈 거고요. 부산, 울산 요로 이제 행보들을 하면서 그 동선들을 좀 보면은 정권 심판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이제 뭔가 시도를 좀 거는 느낌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그 동작은 이제 그 지금 본인이 이제 그 두 명이 있죠. 예. 본인이 영입했던 이제 류삼영 총경이 나경원 전 대표하고 이제 붙고 있는 게 을이고요. 그다음에 갑에는 이제 가장 측근 중에 이번에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김병기 이분이 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갑의 그 전병은 정 의원이 삼선했던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당원들을 대거 몇천 명 데리고요. 탈당을 했어요. 탈당해서 이제 아마 이낙연 신당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두 번 간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그 아마 충청도야 뭐 원래 당연히 그는 가장 승부처니까 당연히 방문하는 거고 아마 이제 부산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오늘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고 지금 부산의 그 낙동강 벨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김해 양산의 4명 중에 3명이 민주당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오면 또 전재수 의원, 그다음에 그 최인호 의원이 있어요. 최인호 의원이 예. 지금 이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고 그 낙동강 벨트에만 이걸 이제 국민의힘은 탈환하겠다. 이래서 이제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 대거 이제 그물급들을 배치한 거예요. 워낙 이 전투가 치열하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내일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어제 공개 일정 없이 좀 하루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동선을 넓힙니다. 이 부산과 경남 이제 PK, 호남까지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낙동강 벨트 관련해 좀 관심이 높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비대위원장이 뭐 중진인 서병수, 조혜진 의원이 당의 권유로 인해서 지역구 변경까지 해서 출마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한 위원장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의 약간의 어떤 피로감이 오는 것이 가령 이제 특히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모시고 왔는데 뭐 이런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결과도 있고 물론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이 어떤 결과는 모릅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했던 행동 자체가 전부 다 플러스 요인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서병수 의원 역시 험지 출마를 해서 부산시장까지 역임한 분이지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조혜진 의원이 이긴 부분이 나오고 또 혹은 뭐 소위 양산에서도 이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기세 좋게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행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시고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이 이제 호남에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도태우 후보 때문에 어제 김부겸 그 우리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고해달라고 얘기한 때는 멋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로 그걸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호남에서는 나타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양엽 후보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순천부터가 이정현 후보도 출렁거리는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도태우 후보가 찬물을 끼얹고 또 결과 자체도 실망스럽고 나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장 며칠 전에 원톱 선대위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가요? 뭐 그것은 뭐 원톱 순대이든 원톱 순대의 장점은 의사결정을 좀 쉽게 빨리 하고 단일하게 힘을 뭐 다중 순대위라고 하는 것이 또 의사가 서로 달라졌을 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단기 전에는 원톱 순대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뭐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이분들의 순대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나경원은 조금 뭐 유상영 후보하고 좀 앞선 거 있습니다만은 원희룡 후보 자체도 이기고 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심지어는 뭐 저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붙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밑에 선대위를 구성했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혼자서 다 책임지겠다는 그 결정인데 만약 그 책임지는 행동 자체가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새로 영입했던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의 지역구에 말하자면 여론조사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럼 영등포 갑이라든지 또 유성에 있었던 과거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크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와서 만에 하나 이기면
수긍을 하는데 이기지도 못할 이상민 의원을 왜 데리고 와서 우리조차도 기회를 뺏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서서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의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제 그 손자병법의 한 구절만 인용하면요. 이것도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이제 뛰어난 장수 2명보다는 네. 좀 이게 부족하지만 무능한 장수 1명이 더 낫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전쟁에 우리 그 을지문덕 장군 혼자 살수 대첩한 거예요. 강감찬 장군 혼자 기주 대첩한 거예요. 이렇게 1명이 하는 게 전쟁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당백 아니겠습니까? 원톱을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뭐 민주당은 3명이 있지만 서로게 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당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호남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내일. 근데 저희가 도태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부담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호남 민심이 뭐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다 해서 확 돌아서고 그럼 이게 도태우 변호사 공천 배제하면 호남에서 국민이 확 올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이제 거기에 우리 뛰어난 후보들이 뛰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집권 여당이 뭐 전국에 다 공천하려고 그냥 공천한 게 아니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아주 이제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제대로 공천했더라고요. 제가 3명만 예를 들어 보면 그 순천 광양에 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정현 대표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권향엽이 될지 뭐 서동용이 될지 경선이죠. 그다음에 그 전주 을로 가보면요. 거기 이제 우리 정운천 재선했던 장관이 아주 또 선전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이성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경선할 겁니다. 그 지역에 강성희 진보당 이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박은식 비대위 의사죠. 이분이 또 광주에 출마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호남에 가 있고 이거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 공천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이게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선전할 걸로 봐요. 그럼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건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운동권 청산인데 사실 요 부분이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좀 가치를 좀 내세워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운동권 청산에 힘을 잃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운동권 청산이 아니고 예. 운동권 중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 예. 그 젊을 때 학생운동 가지고 뭐 영수증을 여러 번 써가지고 기득권들이 이걸 청산하자는 거고요. 이제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재명 야당 심판론이 있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의회 180석 가까운 다수로 얼마나 이제 그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독재를 했습니까? 이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또 심판하자. 이것도 이제 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뭐 운동권 심판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야 위성정당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를 시켰어요. 네. 앞서서 뭐 정영희 후보, 전지혜 후보도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네. 지금 4명 중에 3명이 그렇다면 사실상 컷오프된 상태거든요.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앞에 했었던 두 분의 문제는 시민사회 몫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보당 당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보당한테 일정 정도 비중을 주면서 또 시민사회 몫으로 특히 이제 두 번째 냈던 정영희 후보는 시민사회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진보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을 2번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포션이 그런 문제 제기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이 빛을 발한 거죠. 여기에 사실은 1번, 2번 자체가 반미 또 미군 부대 철수 이런 걸 주장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 것을 좀 피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임태원 이분은 아마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너무 뭐 진보적이지만 이제 군인권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이런 문제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거의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조국혁신당이 더 지지율이 앞서갈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주당이 이 민주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뭐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해서 진통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다 보니까 비례 의석도 그 많이 뺏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석을 거의 뭐 할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시민사회가 4개 중에 3명이 지금 바뀌는 이거는 이제 참사입니다. 거의 공천 참사 수준이에요. 저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제 그 진보당하고 새진보 연합 시민사회가 거의 한톡 속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게 뭐 주한미군 철수해라 훈련하지 마라 뭐 대부분 이런 거예요. 또 괴담 퍼뜨리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래 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마 저는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보 진영 국민들이 볼 때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공천 후보들이 좋은가? 아니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좋은가?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 민주당은 거의 아마 종북 좌파 또는 이제 괴담 세력이 많다면 누구 찍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 몇 석이나 얻을지 걱정되는 상황이죠. 네,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국민의힘도 오늘 이제 국민 추천 지역 5곳에 대한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남은 곳은 알짜 지역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도 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걸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뭐냐면 강남 뭐 병 같은 경우나 강남 알짜 지역 같은 경우에 공천을 보더라도 초선들을 과감히 쳐낼 수 있어도 자기 정당성을 가지거든요. 여기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강남, 대구, 울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공천은 뭐 매우 혁신적으로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으로 보면 서대문에 청년 특구 만들어주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떤 후보가 되든 당선될 수 있고 큰 흠결만 없으면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더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뭐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들은 것보다 이게 제가 예. 이제 강남 갑에 살고요. 네. 고향이 초중고를 이제 대구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정치에 생각이 없는데 저를 너무 추천한 분이 많아서 전화가 엄청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몇 통 왔는데 저는 정치 생각이 없다. 예. 근데 이 국민 추천제의 뜻은요.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데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치에서만 좋겠는데 정치판에 교도하지 않는 이런 분을 추천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안 갈 사람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사람이 추천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영입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새로운 인물들, 기존의 정치판에 기웃기웃하지 않은 이런 인물들이 많은 추천을 받다 보면 네. 당에서 영입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혹시라도 한두 명 훌륭한 번 영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훌륭한데 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하자가 많아서 못 나가요. 개인 의견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엔 공감이.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좀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등은 비교적 그 무게감이랄까요? 아무튼 이슈화 되는 게 조금 덜한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제3지대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눈을 꼭 감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으면 조국 혁신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거기로 다 빅텐트에 다 모여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조차도 여과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깨짐으로써 그러면 말하자면 그 개혁신당조차도 이것은 제3지대냐 아니면 리틀 국힘당이냐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 스스로 침잠하고요. 또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는 여전히 호남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저지를 위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 명제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반사 이익을 서로시 조국 혁신당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국민 일반으로 보면 굉장히 불운한 상태죠. 조국 전 장관 2심 유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또 뭐 실제로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말 진보당 의석만 늘어나는 것 같고, 양쪽 제3지대는 다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인 거죠.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탈당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당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컷오프된 여당 현역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았다는 것이고, 아마 이 체제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의 이 조국 혁신당을 향한 관심이 최대치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거의 피크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조금은 조정될 것 같아요. 조금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이고요. 이걸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이 다툴 필요가 없어요. 두 당은 뿌리가 틀린 거예요. 이준석 당은 이제 보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표를 못 가져간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뺏어오는 거죠. 진보 진영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막 민주당 엇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이게 피크 거의 온 거고 조금은 조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상 투표장에 가보면 민주당 지역구를 찍는데 조국 신당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조금 이게 다시 리턴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